결혼 생활 41년. 남편은 말없이 떠났다. 평소에도 표현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막상 없으니 집안이 휑하게 느껴졌다. 혼자 남겨진 뒤 정리하다 보니 은행 잔고며 땅 문서며 정말 내 나이에 과분할 만큼 많이도 남겼더라. 세 자식에게 하나같이 다 똑같이 말했다. 이건 너희 몫이다.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다 생각하고 살아있는 동안 나눠주는 거다. 큰애는 서울에, 둘째는 지방에, 막내는 해외에 나가 살았다. 어릴 땐 모두 나만 찾던 아이들인데 하나 둘 결혼하고 바빠졌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잘 안 내려왔다. 그런데 그날 돈 얘기하니 한 달도 안 돼. 셋 다 내려왔다. 각자에게 현금과 땅 일부, 남편과 내가 살던 단독주택 지분까지 공평하게 나눠줬다. 그땐 이제 남은 인생은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다. 엄마 걱정 마. 앞으론 우리가 지킬게.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하지만 그날 이후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한 달, 두 달 지나자 막내는 다시 연락이 끊겼다. 큰애는 주택담보대출 어쩌고 하며 나머지 땅도 좀 넘겨줄 수 없냐는 말까지 꺼냈다. 둘째는 요양병원 알아보자는 말까지 하더라. 내가 치매라도 온 사람처럼 취급받기 시작한 거다. 가슴이 시렸다. 이 아이들, 내가 키운 애들 맞나? 집 안엔 남편 사진만이 나를 보고 있었고 냉장고는 늘 혼자 먹다 남긴 반찬만 가득했다. 하루는 집 앞에서 넘어졌는데 폰도 손에 없었다. 이웃이 지나가다 날 발견했고 119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하늘만 보며 생각했다. 이거 참 인생 망한 건가? 그렇게 나눠준 사랑이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 줄은 몰랐다. 119에 실려온 뒤 나는 응급실 침대 위에서 혼자 천장을 보고 있었다. 처음엔 전화기만 쳐다봤다. 혹시나 아이들 중 누가 연락은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멀리 살아서요. 못 올 거예요. 입술이 떨렸다. 그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졌다. 내가 살아온 70년 대체 누구를 위해 있었던 거지. 집도 줬고 땅도 나눠줬고 남편 없이도 혼자 다 감당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무관심뿐인가. 그날 밤 병실 커튼 너머 옆 침대 어르신에게 손녀가 찾아와 귤을 깎아줬다. 할머니 이건 단 거예요. 이건 신 거고. 그 웃음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 순간 결심했다. 이대로 안 되겠다. 남은 인생 그냥 흘려보낼 순 없겠다고. 그 애들에게 이런 말도 해본 적 없다. 엄마 외롭다. 엄마도 힘들다. 엄마도 사랑받고 싶다. 왜냐면 늘 내가 어른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어른 노릇 그만하려고 한다.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들이 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줄 리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퇴원 날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 오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젠 제가 제 보호자예요. 병원에서 퇴원한 날 나는 택시를 타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괜히 떨렸다. 혹시라도 아이 중 하나가 엄마 걱정돼서 와 있었어. 그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만이 반겼다. 집은 그대로였다. 식탁 위엔 몇 주 전 내가 깎아놓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제일 먼저 내 금고부터 열었다. 통장, 인감, 등기 서류 하나하나 꺼내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잘 살아보자고 꼭꼭 모아둔 돈인데 이게 참 그렇다. 나는 그 돈을 어느 순간부터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늘 자식 줄 생각만 했으니까. 하지만 이젠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남은 것부터 챙기려 했다. 첫째한테 전화를 걸었다. 바로 받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근데 할 말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인데? 엄마 집 등기 그때 너랑 공동 명의로 돌려놨었잖니. 그거 다시 돌리려 한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다. 갑자기 왜 그래 엄마? 그거 우리 가족 이름인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 이름인데 왜 가족 중에 아무도 병원에 안 왔니? 그 말에 첫째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건 그때 누가 전화해 줬는데 그냥 바쁘기도 했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너 바쁜 삶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다시 찾을게. 둘째는 더 노골적이었다. 엄마 진짜로 회수하겠다는 거야? 그럼 난 대출이 꼬이는데? 나는 웃었다. 내가 그 꼬임 안 만들어줬어도 너 평생 안 갚을 빚이었잖아. 셋째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됐다. 내가 믿고 나눠준 건 사랑이었는데 그들은 권리로만 받아들였다는 걸. 그날 밤 내가 꺼낸 건 작은 수첩 한 권이었다. 손글씨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회수하자. 퇴원 후 며칠 동안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장롱 깊숙이 숨겨놨던 남편 유품, 가계부, 보험 서류까지 꺼내 책상 위에 펼쳐두었다. 이젠 내가 지켜야 할 건 추억이 아니라 미래다. 문득 거울을 봤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내 눈동자는 희미하게나마 생기를 띠고 있었다. 그 순간 이 생각이 들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살려야겠다. 내가 가진 게 재산뿐이라는 사실이 마음 한켠을 서글프게 했지만 그걸 지키는 게 곧 내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지역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법률 사무소에 들어서기도 전 수십 번 망설였지만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엔 다리에 힘이 생겼다. 어머니 부양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엔 법적으로 재산 회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그동안 줬던 것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명확한 증거와 사정 진술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손글씨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너희를 위해 나눠준 게 내 인생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재산은 다시 돌려받을 거다. 봉투를 붙인 손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다시 주머니에 넣진 않았다. 결정은 했고 그 결정에 책임질 준비도 마쳤으니까.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간 건 생전 처음이었다. 저 이렇게 나눠준 재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내 말 끝나기가 무섭게 조용히 수첩을 꺼냈다. 증여였나요? 아니면 명의만 넘긴 건가요? 정확히는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게 편할 줄 알고 등기까지 넘겨준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여 후 10년이 안 지났으면 증여 취소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걸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한편으론 서글펐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이렇게 철저히 법적 거리감이 필요하다니. 이거 진행하면 아이들하고 사이 틀어지지 않겠냐고요? 내 질문에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미 틀어진 사이 아닐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담을 마친 후 작은 노란 봉투에 관련 서류들을 담아 돌아오는 길, 지갑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그 서류 뭉치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무기일 수도 있겠구나. 며칠 후 첫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엄마, 변호사 선임했어. 등기 돌려받을 거야. 그는 화를 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자식들 다 등 돌리게 만들고 싶어. 나는 말했다. 이미 돌아섰잖아.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다들 내 곁에 없었잖니. 소장을 접수하고 난 뒤 몇 날 며칠을 밤잠을 설쳤다. 설마 했는데 정말 재판까지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첫째는 소장을 받자마자 내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부모 맞아? 이런 짓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땐 너희 중 누구도 상상 못하게 조용했더라. 둘째는 대뜸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이제 형제고 뭐고 끝났어. 각자 살자. 우리 인생에서 엄마는 없는 셈쳐. 막내는 끝까지 읽지 않은 메시지 옆에 회색 체크 표시만 남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초가을 하늘은 너무도 맑고 높았다. 그 아래 내 인생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지만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판사 앞에서 나는 단단히 말할 준비를 했다.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자식들 누구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돌봐준 사람도 전화 한 통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첫째 측 변호사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제가 재산 넘기기 전에는 전화도 자주 하고 찾아도 왔습니다. 왜 그땐 여유가 있었던 걸까요? 법정 밖을 나오며 나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였다. 손에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거기엔
어릴 적 해맑게 웃던 내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내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게 참 서글펐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제라도 나를 지키는 중이니까. 며칠 뒤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둘째 아들. 내용은 이런 거였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어머니의 판단은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산 회수 또한 불합리한 조치로 본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접었다. 그날 밤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이상한 걸까? 하지만 그 누구보다 또렷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쓴 돈, 내가 쌓은 재산, 내 인생의 결과물을 지키고 싶다는 것뿐이었다. 큰애는 언론 플레이까지 시도했다. 엄마, 이러다 동네 창피하게 기사 나요. 노인이 자식들 고소한 사건으로 나올걸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렇게 나가자. 엄마가 자식들 고소한 엄마로. 내 안엔 더 이상 미련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내 삶의 책임은 내가 끝까지 진다. 법원은 정신 감정도 요구했다. 나는 받아들였다. 대학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면담을 하고 기억력 테스트와 인지 평가를 받았다. 진단 결과는 정상적인 인지 능력과 판단력, 우울 경향은 있으나 기능적 문제 없음. 그걸 손에 쥔 날 어떻게든 목이 메였다. 그 종이 한 장이 내가 내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증거가 될 줄이야.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아이들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났다. 첫째는 내가 살아온 집을 팔아 자기 집 융자금을 갚으려 했다. 둘째는 자신이 넘겨받은 땅 일부를 이미 부동산에 넘겨 계약금을 받은 상태였다. 엄마 지금 돌려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삶은 이미 돌아갈 수 없어. 그 말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재산이 필요했던 거였지. 막내는 끝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내가 직접 본 적도 없이 모든 말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전달됐다. 어머니께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서류에 적힌 걸 보는 순간 가슴이 저렸다.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자신들이 넘겨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모든 자식의 전화번호를 연락처에서 지웠다. 이젠 엄마라는 이름도 내려놔야겠다. 엄마라는 말이 부르기만 해도 따뜻했던 이름이었는데 이젠 가장 쓰린 말이 되어 있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외롭진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다. 하루하루 이제는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가끔 생각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그냥 다 넘긴 채 조용히 살았다면 덜 피곤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또렷한 답이 떠올랐다.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죽는 마음으로 살았을 거야.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재판을 준비하며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내 편을 느꼈다.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지켜봐주는 사람이 처음 생긴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먹고 싶은 걸 해 먹고 날씨가 좋으면 공원을 걷고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집안일을 했다. 그 작은 하루들이 내게 삶의 감각을 되찾아줬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보낸 사람 첫째 며느리. 어머니 저 많이 죄송했어요. 남편이 너무 감정적으로 굴어서 저도 말릴 수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마음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는 그 편지를 책상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다. 용서는 그 편지 한 장으로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심이 내 마음을 조금은 덜 시리게 해줬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결과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였다. 그 누구도 더는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에 나는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되찾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줬다. 재산 일부를 되돌려받고 등기 정리도 마무리되자 나는 처음으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야 내 집이 진짜 내 집 같다. 전화는 여전히 없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시선도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 나는 동네 복지관에 노인 미술 수업을 신청했다. 물감 붓을 잡은 건 초등학교 이후 처음이었는데 어쩐지 익숙했다. 선생님이 말했다. 어르신, 그림에 담긴 선이 단단해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젠 저도 흔들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됐거든요. 봄이 오자 나는 작은 마당에 남편이 좋아하던 국화를 심었다. 햇살 아래 피어난 노란 꽃들 앞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나 참 열심히 살아냈지? 그리고 작은 돌 하나를 집어 그 앞에 올려두었다. 이 집, 이 삶, 이 마음은 이제 완전히 내 것. 자식들에겐 아직 용서라는 말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해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자신을 잃고 살았던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조용한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중심을 잡을 때 비로소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당신 편에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사연이었습니다.